등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과 기울기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면적의 의미는 이동거리 또는 변이의 의미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는 뭐? 가속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 처음 속도 초속도가 2예요. 가속도의 크기는 3이에요. 그리고 2초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공식 3가지 기억나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공식 3가지. 첫 번째 2초가 지난 후 나중 속도 구하는 식. 값을 구하지 말고 그냥 식만 구하시면 돼요. 식만 쓰시면 돼요. 자, 변이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쓰는 식. 뭐 이런 거 우리 다 알아. 이 모습이 65 이상 90 변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써. 그렇지. 아, 이제는 뭐. 내 새끼들이 적어도 저 공식 3가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명서야. 갑자기? 자, 그래서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하면 돼. 근데 속도 증가량은 항상 AT로그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공식이야. 맞아?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게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한 거 빼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맞아? 자, 그 중에서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자유낙하야. 그냥 낙하 아니고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자유낙하해. 자유낙하할 때 안녕 얘 질량 M이야. N이 자유낙하할 때 그래프 가속도 중력과 속도겠죠? 가속도 중력과 속도겠죠? 그러면 요거 공식 3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더라? 그죠? 자유낙하는 초속도 0으로 시작을 해서 떨어지고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프는 질량이 M이든 2M이든 100M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10이면 1초일 때의 속도는 무조건 10이야. 2초가 되면 무조건 속도는 20이야. 정해져 있는 값이야. 질량하고 무관해. 되겠냐?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나중 속도는 GT야. 그죠? 두 번째요 낙하거리는 그냥 S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초속도가 0이니까 얘는 2분의 1 GT 제곱이야. 무조건이야. 예외 없어. 자, 세 번째 EGH는 초속도가 0이었으니까 V 제곱이야. 그래서 나중 속도는 무조건 루트 EGH로 구하면 돼.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되겠냐? 자, 2초일 때 속도 얼마? 20. 2초 동안 낙하거리 뒤진다. 2초 동안 낙하거리 2초 동안 낙하거리 이거 무조건 10이니까 이게 5t제곱이지. 2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 20. 알겠냐?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질량하고 무관해. 알겠냐? 자, 내가 공을 똑바로 던졌어.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올 거야. 중력만 받아. 중력만 받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처음에 V0로 던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속도 얼마야? V0야. 중력만 받으면 같은 높이에서 속도는 무조건 같아야 돼. 속력은. 알겠지? 그래프 그려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이렇게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내려가는 거 우리가 연직운동 그래. 연직운동 그래프 그려봐. 맨 처음에 던질 때 속도 20이야. 그러면 그 그래프에 숫자도 넣을 수 있어. 자, 올라간데 몇 초? 2초.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몇 초? 2초. 2초. 근데 바닥에 닿을 때가 6초였대. 왜 그래? 그 떨어지는. 그쵸. 얘가 바닥이 아니고 건물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바닥까지 더 내려갔네. 이런 얘기죠. 건물 높이 얼마야? 구해 빨리. 이런 얘기죠. 2초. 4초. 바닥에 닿을 때 6초. 건물 높이 여기 H. 그쵸. 요거 구하라고요. 건물 높이 얼마 나와? 60m. 60. 자, 여기 20이었어. 2초일 때 멈췄어. 그리고 4초일 때 속도 얼마? 20. 됐어. 근데 내가 물어볼게. 던지는 순간의 속도와 4초 후에 여기에 도착할 때 속도 간이 다르니? 달라. 속도는 뭘 가져? 방향. 방향 같아 달라? 달라. 뭐만 같아? 속력만 같아. 속도는 같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에 속도 마이너스 20이야. 여기 속도 얼마니? 마이너스 40이야. 그러면 요 구간에 요게 건물의 높이니까 나는 요거 거리 구할 거야. 평균 속력 얼마? 요 구간의 평균 속력 30. 30 곱하기 몇 초? 2초. 그래서 건물 높이 얼마? 60.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돼.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로 다 구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것들도 있었어.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아이를 비스듬하게 던질 거야. 무슨 운동해? 보물선 운동.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공기저항 없어. 공기저항이 없던 얘기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뭐야? 대칭이야. 그치? 자,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야. 자,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데 이때 수평으로 첫 번째 1번 구간이요.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수평으로는 어떤 힘도 안 받았어. 됐어? 수직으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중에 뭐? 연직선반. 속도 얼마 될 때까지 올라가? 0. 그러면 여기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0이니? 아니죠. 수평 속도 있죠. 등속도라 그랬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얘 이쪽으로요. V0 처음에 변진 속도가 20이라고 칠까? 근데 얘가 수평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30도라고 칠까? 그럼 빨리 생각해야지. 이때 실제로 수평 속도는 얼마였어? 수직 속도는 얼마였어? 생각해야죠. 비스듬한 방향으로 속도가 20이래. 그리고 수평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30도래.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 속도 얼마라고 봐야 되니? 수직 방향 속도 얼마라고 봐야 되니? 이게 바로 됐어? 평행사변형 중에서 얘가 직각삼각형. 맞냐? 자, 그랬을 때 요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얘 속도 V0로 보면 V0 뭐야? 코사인 세타. 얘 뭘로 보냐? V0 사인 세타.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지? 자, 얘 얼마야? 10루트 3이야. 됐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10루트 3이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어디나 수평 속도 그대로 뭐한다? 유지된다.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속도도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를 갖겠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속도 얼마냐? 10. 자, 그러면 수직 방향 속도가 10이라는 얘기는 얘는 10이라는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렸어?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데 시간을 결정하는 건 수직 방향 속도가 시간을 결정해. 되겠죠? 네. 그 수직 방향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게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어야 돼. 맞아? 그래서 수직 방향 속도가 10이고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 맞아? 요런 거야. 그래서 1초 동안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오른쪽 보시면요. 얘 수평 방향 또 무슨 운동? 등속. 됐어? 수직 방향 무슨 운동? 자유낙하. 맞지? 그러면 속도가 0에서부터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수직 방향 속도가 다시 얼마가 될 때? 10이 될 때까지 떨어지겠지? 낙하거리 얼마일까? 요 높이가 얼마일까? 박탱아. 뒤져 이씨. 속도가 10일 때 수직 속도가 낙하는데 몇 초 걸렸냐? 1초 걸린 자유낙하지. 1초 걸린 자유낙하에서 이게 제 높이였겠지? 몇 미터냐? 5미터다. 10미터 아니다. 알겠냐? 내신의 머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내신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을 해야 돼서 했던 거지만 다시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높이가 5m였네. 요거죠? 네. 그랬을 때 얘는 수직 방향 속도는 10m/초. 수평 방향 속도 얼마? 10루트 3. 그럼 실제 속도는? 이거 두 개 합성한 이게 실제 속도죠? 그죠? 해야죠. 10루트 3. 이거 합성하면 얼마 나와야 돼? 똑같죠? 20. 알겠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어? 이게 포물선부터. 알겠냐? 그런 거 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운동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물리 1에서 배웠던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얘기로 그냥 푸는 거야. 포물선이라고 별거 없었어. 알겠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모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 되겠냐?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래요. 이러한 힘 중에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었다. 뒤져 이씨. 마찰력. 부력. 하나 더. 탄성력. 접촉해야만 작용해. 자, 접촉할 필요 없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도 있어. 중력. 정기력. 자기력. 맞아. 오케이. 자, 그런 거 있었어.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찰력이라는 거. 접촉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할 거야? 마찰력이죠. 자,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 두 물체 사이에 접촉면에 뭐? 거칠기. 그 접촉면의 거칠기를 뭐라 그러냐?
마찰계수. 됐어? 아니야. 자,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접촉면 사이에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 커요. 근데 이 접촉면의 거칠기를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해요. 그거 뮤라고 쓸게요. 이런 얘기였어.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체와 접촉면 사이의 거칠기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고 하나 더. 뭐? 그쵸? 물체가 놓여있는 바닥을 90도로 누르는 힘. 되겠냐? 그걸 우리 뭐라 그랬어? 수직, 항력, N으로 썼어. 일반적으로 수평면에서는 수직 항력이 물체의 무게만큼이지만 빗면에서는 수직 항력은 이렇게 작용하는 게 수직 항력이야. 맞지? 그러니까 중력이 아니야. 자, 그럼 이게 세타이고 얘가 M일 때 요 힘 얼마? mg 콩 눌러 세타. 기억나냐? 아, 그런 거였어. 그죠? 그게 마찰력을 결정해. 그랬을 때 마찰력의 종류 세 가지였어.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되겠어? 자, 그때 정지 마찰력은요, 내가 10N의 힘을 줬는데 이 새끼 안 움직여. 정지 마찰력 얼마? 10이죠. 그래서 20N의 힘도 줬는데 또 안 가. 마찰력 얼마? 20이죠. 20보다 크지 않아. 20보다 크면 뒤로 가야 돼. 알겠어? 근데 얘가 30N의 힘을 줘도 안 움직여. 정지 마찰력 얼마? 30. 근데 30보다 조금이라도 힘을 더 크게 주는 그 순간부터 움직일 거야.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30N입니다. 그랬다가 30보다 큰 힘을 주면 그때부터 움직여서 무슨 마찰력이 작용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요.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되게 열심히 필기하는구나 이 썩을놈들이. 자, 그랬을 때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너네들이 알고 있는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작용하는 10N, 20N, 30N 되죠? 네, 라고 하는 정지 마찰력은 무조건 외부에서 준 힘과요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N의 힘을 주면 마찰력 10N 작용하는데 내가 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 뜻 되겠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여러분들이 준 힘만큼 언제나 작용한다. 자, 그 중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 얘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어? 이거 예측 가능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여러분들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시면 돼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 구하는 식도 똑같은데요. 마찰 계수에다 수직 항력 곱하면 되는데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탄성이 뭐냐? 탄성. 선생님 피부 엄청 탄성 있어. 요즘에 좀 줄어들고 있어. 나이가 나이인지라. 탄성이 뭐냐?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쵸? 이게 탄성력이야. 자, 그래서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능력이 탄성이고 그때의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고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야. 맞아. 자, 그래서 그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와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로도 써라고 하는 이러한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가 용수철은 정확하게 비례해. 기억나냐? 근데 용수철 중에서요, 자, 얇은 용수철이 있고요, 두꺼운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도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마다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16N짜리 물체를 매달아. 그랬을 때 얇은 A라는 용수철은요 16N의 물체를 매다니까 훅 늘어나서 10cm 늘어난대. 근데 B라는 용수철은 단단하기 때문에 똑같이 10N을 매달아봤자 늘어난 길이는 2cm밖에 안 된대. 그래서 이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한지 용수철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수가 멋진말. 그렇죠. 용수철 상수를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어. 그러면 A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야? 라고 하는 용수철 상수는 모든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로 측정하면 돼. 라고 했어. 그러니 A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줬을 때 10cm 늘어나니까 1m라고 하는 100cm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은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100N일 거야. 그러니 용수철 A의 용수철 상수값은 100N/m로 쓰는 게 맞아. 맞냐? 이런 얘기였어. 그렇다면 용수철 B는요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해 보시면 B는 10N의 힘을 줬을 때 겨우 2cm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00cm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은 50배야. 그러니까 얼마야? 500N이야.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래서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는 500N/m야.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더 크면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용수철 상수와 늘어난 길이는 반비례 관계라서 너네가 알고 있는 탄성력 구하는 식 F는 KX로 계산하면 돼. 맞아? 이런 얘기였지? 이런 얘기였지?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게? 용수철 상수 X축분의 Y축이라서 그쵸? 용수철 상수 2죠. 밑에 있는 면적이 뭐였어? 네, 용수철이 늘어났을 때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K X 제곱 됐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한 값이죠. 됐죠? 이런 식으로 구했었네 탄성 에너지를. 뭐 이런 얘기였어. 그 다음에요 우리 저번에 부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했어? 부력은 안 했어요?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중에서요 지금 이 부분은 물투에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물투에도 마찰력, 탄성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은 부력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과거 가서 자소서 써야 되는데 자소서 쓸 때 부력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에도 부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력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가죠. 자,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중에서 마지막 힘이 부력이라고 하는 힘인데요. 부력은 조건이 있어요. 항상 물체가 어디에 있을 때만 받는 힘이냐면 어디? 물과 같은 액체와 기체. 그래서 액체와 기체의 공통점은 쉽게 모양이 변한다. 쉽게 모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자,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1학년을 나왔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갖는다. 기억나니? 그 세 가지 상태 중에 뭐 있냐?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로 나눴다면 중학교 때는 그냥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가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나눴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뭐가 있다?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뭐는 고체고 뭐는 액체고 뭐는 기체다라고 하는 걸 나눌 때 기준이 뭐였냐?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있어.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입자 사이에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기체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거리가 아니고요.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입자에 모였다고 중학교 교과서에 써 있냐면 배열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입자의 배열에 따라 얘가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로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물질 속에 분자이든 아니든 입자들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야 고체라고 정의한다. 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이들을 고체라고 하겠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 있단 말이죠.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일 때 나는 그거를 고체라고 하겠다. 액체는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입자의 배열이 약간 불규칙해지면 그때 액체라고 하겠다. 기체는 입자의 배열이 가장 불규칙할 때를 기체라고 하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입자의 배열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눴는데 입자의 배열이 왜 달라져? 열 에너지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결합이 왜 달라지는데? 원초적인 거예요. 입자의 배열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눴는데 내가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면서 입자의 배열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열이라는 아이는 뭘 변화시키는 거냐? 바로 입자의 배열을 변화시킬 건데 왜 변하는 거냐? 바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요. 됐어. 그래서 입자의 배열을 결정하는 게 바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의 세기죠. 그 인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규칙적 배열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느슨할 수도 있고 그냥 불규칙적일 수도 있는데 그 입자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는 뭐가 결정하냐? 입자의 종류. 화학 시간에 배워요. 극성 분자냐? 분자량은 얼마냐? 이게 결정하죠. 됐어. 그게 결정해요. 화학 시간에는 그 힘을 분산력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입자와 입자에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과 이산화탄소라는 입자가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인력이 세면 얘하고 얘가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인력을 끊으려면 열이 엄청 세게 필요하겠지. 그것 때문에 물질마다 뭐가 달라져? 이번에 시험 범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입자의 종류에 따라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달라지고요. 그 인력의 세기에 따라 끓는 점과 녹는 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인력이 입자의 배열을 결정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눈에는 물질 속에 있는 입자의 배열이 보일까 안 보일까? 이거 안 보여. 그러니 그 입자의 배열로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를 나눠야 되는데 정작 입자의 배열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른 방법이 뭘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바로 물질의 모양과 무슨 변화? 부피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그 중에서요, 고체라면 내가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고 가만 놔뒀을 때 모양 바뀔까 안 바뀔까? 고체는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인정해. 부피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이 또한 인정해. 라고 하는 게 고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얘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보려면 모양과 부피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면 돼. 라고 했어. 그렇다면 나머지 채울 수 있잖아. 그죠? 액체라면. 용기. 네.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쉽게 뭐한다? 변한다. 하지만 부피는 안 바뀐다. 이런 얘기였어. 이런 애들이 액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기체는 어때? 기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도 쉽게 변하고 부피도 쉽게 변해. 이걸 기체라고 할 거야. 라고 한 거였어요. 중학교 1학년 테마가 이거였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액체와 기체는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쉽게 바뀌는 걸 우리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걸 한자로 바꿔봐. 정지훈이요. 한문을 33점 맞았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 100점 만점은 아니었어. 100점 만점인데 33점 맞은 건 인간이 아니지. 자, 흐르는 성질이 있다를 한문으로 바꾸자. 지효야, 뭐라 그러니? 그쵸? 흐를, 물질, 체자 써서 유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체라는 건 바로 모양이 쉽게 바뀌는 액체와 기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라는 겁니다. 모양이 쉽게 바뀌는 액체와 기체를 통칭해서 우리는 유체야 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부력이 뭐냐?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뭐라고 할까요? 중력과 어느 방향? 무조건입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입니다.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요, 무조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 부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물속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내 몸이 뜨려고 그러죠. 뭐 때문이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을 위로 올리는 뭐가 작용하니까? 부력. 그것 때문에 물에 뜨는 거예요. 되겠냐? 네. 그럼 도대체 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얼마야? 해마다 입시에 늘 나오거든요. 해마다 입시에 늘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게 매번 나왔다가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되는 물리1, 물리2에서 아예 존재가 없어졌어요. 부력이 빠졌단 말이죠. 너무 어려워서. 근데 과거에서는 여전히 나옵니다. 과거 입시에서는 여전히 나와요. 자, 이 부력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너네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질량이죠. 질량은 뭘로 재요? 요번에 배우지 않았니? 중학교 2학년 때 양팔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 맞냐? 네. 근데 이거 계산할 수도 있죠.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질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 빨리 머리 안 돌려? 질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너네가 요번에 시험 범위였던 학교도 있었어요. 대부분 6단은 물질의 특성 배우면서 했던 거지. 밀도 구하는 식, 밀도는? 그럼 바보야, 그게 밀도 구하는 식이야? 질량 구하는 식이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이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 계산할 수 있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다. 알겠어? 우린 밀도를 이렇게 써요. 로라고 읽어요. 로라고 읽고요. 그래서 밀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다음에 부피 V라고 써요. 볼륨. 됐죠? 그래서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그 물질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라는 식이었잖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부피는 뭐냐? 밀도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면 돼.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 되겠어요?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질량은 밀도에다가 그 물체의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시면 그 물체의 질량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g 뭡니까? 이거 무게죠? 무게 계산해봐. mg는 응용이라는 걸 좀 하자 애들아. 뭐냐? 로 V, G 이죠. 그 물체의 무게는 로 VG로 계산하시면 돼요. 로 VG. 그래서 화원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요. 됐죠? 네, 우리가 질량을 할 때 화학에서 로 V로 계산합니다. 로 V로 계산합니다.
화학에서. 그래서 저 질량을 알고 그거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몰수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도 저렇게 한다고. 자, 그래서 질량은 로브 E, 무게는 로브 EG 되겠냐? 이런 거야. 그냥 기호만 새로울 뿐이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특성,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걸로 한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거 압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원의 압력. 압력이 뭐냐? 그렇죠. 자, 압력은 누르는 힘 그럼 뒤진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가 있었어. 스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넣어도 돼요. 또 이렇게 놔도 돼요. 자, 여기는 물이 꽉 차 있고요. 얘는 반만 차 있고요. 얘 꽉 차 있고요. 자, A, B, C 이때 이 물통이 스펀지에 작용하는 압력만큼 스펀지가 뭐 할 거야? 눌리겠죠. 그랬을 때 압력이 제일 큰 애가 제일 많이 눌렸겠죠. 맞아? 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눌린 게 누구냐? 아니야! 다시 봐. 누구야? C야. 되겠냐? 그 다음 누구냐? A. 그 다음 뭐냐? B야. 이렇게 된다. 왜?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인데요. 예를 들어서 얘 물 꽉 찼어. 그래서 물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100N이라고 치면 얘는 반만 찼어. 50N. 얘 꽉 찼어. 100N.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A하고 C는 누르는 힘은 똑같아. 물이 꽉 찼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은 수직으로 누르는 압력이 똑같게 작용할까? 아니죠. 왜? 바닥과 닿는 면적이 달라. 바닥과 닿는 면적이 달라. 보이냐? 네. 그래서 바닥에 작용하는 면적이 얘는 10제곱미터라고 치자. 얘도 같은 면적이니까 10제곱미터겠죠. 얘는 여기 뾰족한 부분만 눌러. 그러면 얘는 1제곱미터라고 줘볼게. 그러면 실제로 얘는 압력, 바닥을 누르는 압력이 얼마야? 라고 하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계산해봐. 면적당 누르는 힘. 그럼 이 압력이 얼마냐? 10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게 압력이라고. 얘 압력이라고. 얘는 압력이 얼마일까? 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5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싫지? 그래서 압력을 알아낸 과학자 이름이 누구야? 파스칼 아저씨. 그래서 얘 뭐라고 써? 5 파스칼. 우리가 이렇게 쓴 거야. 원래 단위는 이거야. 우리 물리에서는 이거 써.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파스칼 쓰죠. 일기압이 몇 파스칼이냐? 아, 이거 중3 2단원이야. 일기압이 1014 헥토 파스칼. 이렇게 써. 그래서 지구의 일기압이라는 대기압이 이만큼의 크기야. 선생님, 압력 단위가 파스칼인데 헥토는 왜 붙어요? 너네 킬로는 왜 붙냐? 3개 대신에 1000 대신에 붙는 거지. 맞아. 헥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어요. 헥트아를 할 때 헥트 공 몇 개 대신 병신 2개 대신에 붙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알겠어? 그래서 얘 실제로 13100 파스칼 요 뜻이야.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다 같이 몰라. 그럼 됐지 뭐. 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를 바꿔 쓴다는 얘기잖아. 그 정도만 기억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쓰는데 우리 물리에서는 이거 써. 자, 얘는 압력 얼마 나오니? 100 뉴턴 퍼 제곱미터야. 이거죠. 그래서 압력이 제일 큰 게 이래요. 얘가 제일 많이 눌려요. 그 다음 얘고요. 그 다음 얘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누르는 힘이 똑같아도요. 바닥 면과 닿는 면이 뾰족할수록 압력이 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인데 일반적으로 물체는 수표면에 있을 때 누르는 힘이 자기의 무게만큼이겠죠.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고 치자. 이게 가장 심플한 모양이라서. 자, 바닥면의 면적이 A야. 높이가 H야.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이물체의 부피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런 거. 자, 아까 무게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 로, V, G. 맞냐? 그걸 면적 A로 나누면 압력이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부피의 정체. 그죠? 로지. 부피가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냐? 그거를 밑넓이로 나누면 돼. 이제 눈치가 채져? 이게 지워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로지 H를 쓸 수도 있구나 이 뜻이야. 로지 H. 압력은 로지 H로도 구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 프레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압력은 로지 H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할 때는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되죠? 네. 그렇다면 꼬맹아 이거 변형시키면 누르는 힘은 뭐야?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도 되죠? 됐어. 네. F는 그렇죠. 이게 전교 꼴등도 하는 F는 MA 했던 거 기억나요? 네. F는 MA로 구할 수도 있지만 F는 PA로 구할 수도 있죠. 되겠냐?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체가 덩어리가 누르는 힘은 이렇게 구하는데요. 기체가 벽면을 누르는 힘. 그래서 기체가 벽면을 누르는 힘은 주로 이렇게 구해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도요.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공식을 배우는 건 없거든요. 이미 중학교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물리에서 필요한 공식들은 다 배운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것만으로도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들은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부력 설명해 볼게요. 정말 부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 부력 어떻게 구해? 이런 거예요. 됐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네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정리해봤다. 그래서 앞으로 질량 M은 로브이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로브이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다. 되겠니? 자, 그러면 부력이라고 하는 거 유체 속에 대표적인 유체는 물이죠. 물. 자, 그래서 물이 꼴딱꼴딱 들어가 있는 통이 있다고 치자. 물이 꼴딱꼴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통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물이 꽉 차 있을 거니까. 자,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겠죠. 뭐지만 물이 누르는 압력 수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 기압.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기압이고요. 물이 누르는 압력은 수압이고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 되겠냐? 그러면 물이 누르는 압력인 수압이 작용하겠죠. 모양을 예쁘게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원기둥이야. 윗뚜껑하고 아랫뚜껑의 면적은 똑같이 A가 작용하고요. 얘는 높이가 H고요. 뭐 이런 거. 됐어? 자, 이때 윗뚜껑에 작용하는 수압은 윗뚜껑보다 위에 있는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죠. 이 방향으로. 맞습니까? 네. 요만큼이 윗뚜껑에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P1이라고 할까요?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나 여기 공기가 누르는 압력 기압 봤지? 나 이 공기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 어느 방향? 모든 방향이에요. 모든 방향으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 위에서만 누르면 우리 다 호떡대야죠. 근데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완벽한 몸매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말아. 욕먹기 전에. 됐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이 아래 뚜껑에 작용하는 거. 됐어? 모든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유체 속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그 뚜껑과 수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뚜껑과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 자, 그러면 아래 뚜껑에 작용하는 물이 누르는 수압도 작용하겠죠. 모든 방향. 그걸 다 합성하면 그 뚜껑에 무슨 방향?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수압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랬을 때요. 아래 뚜껑을 누르는 수압은 아래 뚜껑보다 위에 있는 이만큼의 물이 누르면 안 됩니다. 맞냐? 네, 그 압력이 작용하는데 얘는 뚜껑에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해요. 되겠어? 자, P2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윗뚜껑에 물속에 잠겨있는 수심의 깊이 H1, 아래 뚜껑까지의 수심의 깊이 H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나는 부력이라고 하는 걸 구하려고요. 부력이라는 힘. 그 부력이라는 힘은요, 사실은 아래 뚜껑과 윗 뚜껑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압력 가르쳐줬는데 힘은 어떻게 구해요? 말씀드렸죠? 힘은요, 압력에다 뭐 곱하면 된다? 면적이죠. 그러니 윗뚜껑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윗뚜껑의 면적을 곱하고 아래뚜껑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아래뚜껑의 면적을 곱하면 각각의 뚜껑이 받는 실제 힘이야. 맞냐? 근데 그랬을 때 윗뚜껑에 들어온 압력이 크니 아래뚜껑에 작용하는 압력이 크니? 누가 더 클까요? 압력 P1이 클까 P2가 클까? 당연히 P2가 커요. 왜? 윗뚜껑은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힘인데 아래뚜껑은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힘이죠. 훨씬 더 수심이 깊을수록 더 많은 물이 눌러 수압이 커집니다. 맞죠? 당연하죠. 자, 그랬을 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알지야 힘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 뚜껑에 작용하는 큰 힘 P2A에서 윗뚜껑에 작용하는 작은 힘 P1A를 빼면 저 물체가 받는 실제 힘의 크기와 방향이 나오죠. 그러면 힘의 방향 어느 쪽으로 작용하니? 당연히 큰 힘 방향. 그러니까 어느 쪽? 밀어 올리는 쪽이죠. 중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이게 바로 부력입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압력 어떻게 구한다고? P는 로지 H. 로지 H. 압력은 로지 H. 요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이게 로, G, H 요거 하면 되는데요. 요 압력이 됐어? H는 뭐야? 잠긴 깊이 H2. 이게 압력이고요. 거기다가 면적 A 곱하면 돼. 윗뚜껑이 받는 힘은요. 로, G, H1, A 이렇게 하면 된다. 맞아. 근데 뭔가 똑같죠? 정신 차려. 로, G, A 묶어. 그러면 H2에서 H1 빼면 돼. 맞냐? 근데 머리 있는 척해. 여기 뭘까? 이게 바로 됐어. H2에서 H1을 빼면 뭡니까? 바로 이물체가 물속에 잠긴 됐죠?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H로 바꾸면 된다.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 있는 척해. 요게 뭘까? 네, 이게 바로 물속에 잠겨있는 이물체의 실제 높이죠. 됐어? 되겠어? 그래서 이게 바로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의 정체입니다. 이게 바로 부력의 정체다. 이겁니다. 근데 보면은 요거 잘 보시면요. 어디서 봤던 공식이랑 비슷하죠? 어디 봤어? 무게 구하는 공식이랑 비슷하지 똑같지 않습니다. 왜요? 자, 보자.
물질마다 밀도는 다 똑같니 다 다르니? 물질마다 밀도의 크기는 다 똑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 맞냐? 네. 그러니 물속에 잠겨있는 이물체의 밀도를 우리는 로제로라고 한다. 그리고 이 물체가 잠겨있는 물의 밀도는 뭐라고 하자. 두 물체가 다른 물체잖아요. 통하고 물. 그랬을 때요. 꼬맹아,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이 로는요. 물체 걸까 물 걸까? 물체 거죠. 물체의 밀도에다가 물체의 부피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물체의 무게가 나와요. 맞아? 부력은요? 부력은 누가 만들어준 힘이야? 물체죠. 물이 밀어 올리는 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밀도는 누굴 걸까? 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체의 밀도예요. 물체의 밀도가 아니고 물의 밀도예요. 이거 부위가 뭘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물통 속에 나중에 과거 가면요 계속 반복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들어도 어떤 애가요 이런 식으로 전체 부피의 반만 잠겼어. 전체 부피는 부인데 실제로 물속에 잠긴 부피는 2분의 1 부위야. 자, 얘는 다 잠겼어. 얘 다 잠겼는데 깊게 잠겼어. 잠긴 깊이가 달라. 알겠어? 이런 얘기로 보자. A, B, C. 자, 이 셋 중에서 물속에서 받는 부력이 제일 큰 게 누굴까? 부력이 제일 큰 게 같은 물체가 물속에 잠기는 건데 얘는 반만 잠겼을 때 다 잠겼어요. 다 잠겼어요. 근데 잠긴 깊이가 달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센 부력을 받냐? 이겁니다.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센 부력을 받냐? 부력 이렇게 구해. 이거죠. 그렇죠? 부력을 구하는 식을 가르쳐 드렸으면 부력의 크기가 누가 더 크니? 라고 했을 때 첫 공식에서 어떤 값이 더 커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부력의 크기는 로 V G고요. 이 로는 유체의 밀도예요. V가 뭘까요? 그렇죠. V는요. 물체의 실제 부피하고 전혀 상관없이 물속에 잠긴 부피입니다. 물속에 잠긴 부피.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얘는요. 유체의 밀도는 물이니까 똑같아요. 잠긴 부피는 절반이에요. 중력 가속도 G예요. 이게 A에 작용하는 부력의 정체예요. 맞지? B에 작용하는 부력의 정체는 뭘까요? 로 유체 얼마? V 얼마? G. C에 작용하는 거. 아이! 졸면 뒤져 이씨. 이 새끼들이 3주 만에 와가 졸리죠? 시험 보느냐고 엄청 고생했으니까 이 새끼들 얼마나 피곤할까? 아 이제 학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 그죠? 우와 엄청 더워. 얘 얼마가? 얘 얼마가? 로, 유체, 보이, G, 얘하고 얘 어떠니? 같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잠긴 수심의 깊이는 상관이 있니 없니? 예, 무방하다. 그래서 네 물속에 깊게 잠겼냐 얕게 잠겼냐 이건 상관없어요. 잠긴 부피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부력 누가 더 크니? B하고 C의 부력 똑같고요. A의 부력이 절반밖에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부력이야. 이게 부력이야. 부력을 처음으로 측정한 과학자의 이름을 너네가 안다? 모른 척하면 뒤진다. 얘 유명해.
유레카. 유레카 누구야? 유레카 이름이 유레카 아니야 이 새끼야. 아르키메데스. 4년 전에 과거 입시에서 어떤 애가 부력에 대해서 막 자주 썼거든요. 유레카가 무슨 뜻이야? 이걸 물어봤어. 면접관이. 유레카가 무슨 뜻이냐? 알았다. 그래서 이 뜻이야. 그걸 물어봐서요. 걔가 당황은 했지만 대답은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레카가 알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학원 이름 중에 유레카라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아. 알고죠? 자, 그래서 부력의 정체가 이런 거다. 그래서 부력은 윗뚜껑에 작용하는 작은 힘에서 아랫뚜껑에 작용하는 큰 힘, 이 두 힘의 차이가 부력을 만든 거다. 그래서 무조건 아래쪽이 수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한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력을 구하는 식이 로 VG라고 하는 무게를 구하는 식과 유사하지만 차이점. 이때 로는요 물체가 아니고 유체의 밀도고 V는 잠긴 부피다. 실제 부피가 아니고. 알겠어? 그걸로 비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부력은 요거 두 개 같아. 얘가 작아.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물속에 많이 잠길수록 부력이 크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부력이야. 그래서 부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래쪽에 작용하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이야. 알겠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력을 초등학교 때 부력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어. 부력을 알아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의 부력을 알아내래요. 이 물체의 부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설계해봐. 물에 넣어보면 어떻게 알아? 부력의 크기가 얼마야? 이 A라는 물체. 이거 알아줘. 부력지죠? 부력을 알려줘! 라고 하면 이걸 초등학생들이 한다니까. 그리고 너네 초등학교 때 배웠다니까. 용수철 저울이요. 뭐죠요? 무게 재세요. 용수철 저울이 힘재는 저울이니까 힘 중에서 하나가 뭐야? 중력, 무게잖아요. 그거 재요. 그래서 A라는 물체를 재면 얘가 쭉 늘어나다 멈췄을 때가 그 물체의 무게 아니겠어? 그래서 A의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고 치자. 근데 얘를 물속에 넣었을 때 부력이 얼마인지 재야 돼. 어떻게 할래? 이대로 물속에 넣어. 이대로 물속에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물에 넣기 전에는요.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 뭐가 작용해? 산성력. 그랬을 때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 힘의 평형. 맞지? 근데 물속에 넣었어. 힘이 몇 개가 되니? 3개죠. 뭐가 작용하냐? 부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중력 뚫기. 됐어? 그래서 얘가 정지될 때까지 가만 놔두면 힘의 평형이 되겠죠? 그랬을 때 꼬맹아 뭐야? 부력에다가 탄성력을 더하면 뭐가 되니? 중력이. 그럼 탄성력이라는 힘이 하나 더 생기니까, 아니 부력이라는 힘이 하나 더 생기니까 탄성력의 크기가 뭐 하겠니? 줄겠죠. 용수철 늘어난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얼마인지 다시 재보니까 100N이었던 게 70N으로 바뀌었다고 치자. 얘가 탄성력이 70N. 그래도 물체의 원래 무게는 얼마였을 거야? 100N이었을 거야. 맞지? 그럼 부력 얼마란 얘기야? 30이란 얘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고 물속에다가 잠기게끔 넣었을 때 물체의 무게의 변화야. 그래서 이게 바로 물속에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냐? 기억나냐? 요렇게 배웠다. 이게 부력의 정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요.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와 물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서 그 차이만큼이 부력이다. 이렇게 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부력의
부력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무게차. 그렇죠? 공기 중에서 잰 무게에서 물속에서 잰 물체의 무게를 빼. 이게 물속에서 받는 물체의 부력의 힘이야 라고 했던 거죠. 됐죠? 이게 부력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산식이요. 지금 배웠어요. 지금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부력은 로 V G다. 로는 유체의 밀도고요. V는 잠긴 부피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해서 부력도 구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배웠어. 맞죠? 근데 부력의 정체. 부력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저것도 돼야. 이게 뭐 구하는 식이니? 로브이지. 로브이지? 뭐 구하는 식이니? 무게야. 누구의 무게일까? 실제로 보면요, 물이 이렇게 꼴딱꼴딱하게 있었다고 쳐. 근데 네가 어떤 물체를 넣는 순간, 됐죠? 물체가 들어간 부피만큼 있었던 여기 있는 물은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넘쳤죠. 물체가 들어간 만큼 거기에 있던 물은 넘쳤겠죠. 넘친 물의 부피가 얼마야? V. 됐죠? 그리고 이건 물이니까 얘 유체의 밀도겠죠? 그래서 로 VG 하면 넘친 물에 뭘 구한 거야? 무게. 맞니? 넘친 물의 무게만큼이 이 물체에 작용한 뭐라고요? 부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부력을 구한 이 식은요, 사실은 물체를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무게입니다. 넘친 물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넘친 물의 무게를 구하시면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부력이라는 걸 구하는 정체였다. 물이 꼴딱꼴딱 할 때요, 정확하게 얘 부피만큼 물은 넘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넘친 물의 무게를 재시면 그 순간 이 물체가 물속에서 받는 부력의 크기다. 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력은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실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 부력이라는 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학기 중에도요, 우리가 하이탑을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물체에는 부력을 구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조차도 나와 있지 않고요. 마찰력의 종류 이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 교과 과정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자소서를 쓰거나 입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별도로 설명을 한 거죠. 예쁘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추해서 구할 수 있고요. 어떤 친구가 선배가 물체가 받는 부력을 이용해서 거꾸로 부력을 측정했어요. 그걸로 그 부력에 작용하는 중력가 속도를 구하는 중력가 속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했습니다. 여러분 중력가 속도가 얼마라고요? 얼마야? 중력가 속도 숫자로 표현하면 9점. 8은 평균값인 거 아세요? 실제로 중력가 속도 9.8이 아니야. 어차피 9.8이 아니니까 10으로 계산하는 거야. 진짜로 9.8이면 9.8을 써야지. 근데 왜 10 써? 어차피 9.8도 실제값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10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냥 야. 있니? 중력가 속도가 다 달라요. 서울의 중력가 속도 9.8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서울 그 중에서도 목동 우리 아파트 내 집에서의 중력가 속도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력을 통해서 계산했어요. 그게 이번 자소 주제. 지구의 평균 중력가 속도 값이 9.8이라는 거죠. 모든 지역의 중력가 속도
중점을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중심으로부터 이거 지구는 거리.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면서요.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요. 지구는 뭡니까? 적도 타원체예요. 그래서 과하게 그리면 이 그림이에요. 지구 이렇게 생겼어요. 과하게 그리면. 너무 과하지 않아. 과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지만 너무 과하지는 않고 살짝 과해. 그래서 여기가 적도.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자전축 이렇게 돈다고 치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걸 세운 거야. 알겠어? 이렇게 보면 실제로 중심으로부터 적도까지의 반지름을 A, 중심으로부터 극까지의 반지름을 B라고 하면 적도까지의 반지름이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적도 쪽의 반지름이 긴 타원체야. 적도 타원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는데 세 사람의 무게가 측정한 장소는 다른데 다 똑같이 나왔어. 측정한 장소가 다른데요. 세 사람의 무게가 똑같게 나왔어. 이 새끼 600N, 600N 뭐 이런 느낌이야. 제일 질량이 큰 애가 누굴까요? 너나 나 이 새끼야. 제일 질량이 큰 애가 누굴까요? 무게 졌죠? 무게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게. 근데 이게 가의 무게와 나의 무게와 다의 무게가 다 똑같게 나왔잖아. 이게 무게가 다 똑같다고 해서 얘네들의 질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왜? 지역에 따른 중력과 속도가 다르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역에 따른 중력과 속도가 달라. 중력과 속도 어떻게 있었을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몇 가지? 그 중에서 뭐 있어? 중력. 원래 이름 뭐야? 만유율이야.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만유율이에요. 이거 한자야. 풀어봐. 한글로.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모든 만물은. 그러면 물체의 조건은 뭐야? 빛은 물체야? 빛이 물질이야? 아니죠. 왜 아니래?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물질이다 아니다를 가장 러프하게 나오는 기준이 질량의 유무입니다. 전자는 물질이야? 물질이야. 왜? 아무리 작아도 걔는 질량이 있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기준은 질량의 유무입니다. 질량이 있어? 없어? 이거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물질은 그 물질만의 고유한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모두 서로를 당기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만유인력이라는 걸 갖고 있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A의 질량 라지 M, B의 질량을 스몰 m,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하는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저 물질 사이의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재야 저 물질 사이의 거리냐? 그렇죠.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 알겠냐? 그러니까 두 물질 사이의 거리를 재라고 했을 때 표면에서 표면까지 재는 거 아니라고요.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지만 실제로 모든 거리는 그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니까 사실은 이 R은 얘 무게중심 요렇게 잰 거야. 요게 R이야. 알겠어? 모든 거리는 그렇게 재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재야 됩니다. 모든 물체의 거리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R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A라는 물체는 질량이 라지 M 10kg라고 치자. B라는 물체는 스몰 m 1kg라고 치자.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2m라고 치자. 자,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물질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 F는 R 제곱분의 GMM R 제곱분의 GMM이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이에요. R 제곱분의 GMM 이게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럼 만유인력 구해볼까요? 2 제곱분의 R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랬으니까 G는요. 만유인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유인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라 그냥 우리는 G 또는 1로 놓고 상상만 해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지 M, 스몰 M은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10 곱하기 1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2.5G예요. 뭐 이런 느낌.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줘. 우리는 G를 1로 놓으면 2.5 뉴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자고. 알겠어? G를 1로 놓고 요 정도의 힘으로 잡아당겨 라고 하는 이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일까요? B가 A를 당기는 힘일까요? 둘 다죠. 왜? 두 힘이 뭐니까?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크기가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됐죠? 그래서 만유인력은요. 질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거나 질량이 작다고 해서 작은 힘으로 당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A가 B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나 B가 A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나 그 크기는 같고요. 되겠습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겠죠?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얘도 2.5N의 만유인력을 받고 있고요. 얘도 2.5N의 만유인력을 받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근데 이러한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A는요. 질량이 더럽게 큰 지구야. 그리고 B는 질량이 엄청 작은 나야. 그러니까 뭐야?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됐죠? 그래서 질량이 너무 큰 A라는 물체가 그냥 물체가 아니고 지구나 달과 같은 천체라는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중력이라고 하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나는 중력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중력은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입니다. 그럼 내가 지구를 세게 잡아당기니 지구가 나를 세게 잡아당기니? 똑같이. 그러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그래서 나한테 작용하는 만유인력만큼 나는 지구가 당기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되니? 나는 지구가 당긴 만큼 내가 밟고 있는 땅바닥을 뭐 하겠냐? 누르겠죠? 그러면 내가 땅바닥을 누르는 그 힘이 곧 뭡니까?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 나의 중력이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게라고 하는 거구나. 나의 작용하는 무게라고 하는 거구나. 맞아. 근데 머리 있는 척하면 M 보이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보입니까? 중력 가속도의 정체. 저걸 지우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맨날 9.8이냐 10이냐라고 했던 그 논란의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맞습니까? 네. 자, 그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정체가 R 제곱분의 GM 값이라는 얘기죠. R 제곱분의 GM 값이라는 얘기죠. 자, 지구의 질량 라지 M, 나의 질량 스몰 m.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R이 뭘까요? 지구의 무게 중심에서 나의 무게 중심까지의 뭡니까? 거리겠죠. 근데 보면은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야? 요번에 배웠잖아. 에라토스테네스 6,400km. 그러면은 땅바닥에서 너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는 우리의 무게 중심 어디 있어요? 배꼽. 그러면 땅바닥에서 내 배꼽까지의 거리는 그렇지 1m가 안 되죠. 그러면 6,400km에다가 1m는 의미가 있는 값이니 없는 값이니? 없는 값이야.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물체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무시한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천체의 중력 가속도를 구할 때는요. 천체의 반지름을 그냥 넣어요. 천체의 반지름을 그냥 넣고 계산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천체의 반지름 넣고 계산한 값이야.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만유인력 상수 그거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이야. 그게요 9.78 얼마 무한소수로 나와요. 9.78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반올림해서 얼마? 9.8 이렇게 한 거야. 그걸 더 한 번 더 반올림해서 우리는 얼마? 10 이렇게 계산하는 거뿐이야. 근데 보면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래. 적도 다원체래. 그러면 다에서의 요 거리가 R값으로 들어오겠죠. 나에서는 요 거리죠. 다에서는 이 거리죠. 맞아. 적도 쪽으로 갈수록 그 지점까지의 뭐가 거리가 뭐해진다? 커진다. R값이 커진다. 그럼 이 R값이 커지면 중력 가속도 값은 뭐해지겠니?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얘네는 어차피 소수점 들어가면 계산을 포기할 거잖아. 얘의 중력 가속도를 가의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놓는다면 그렇죠? 얘 질량은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60. 이죠. 얘 중력 가속도를 5로 놓는다면 이 새끼는 질량이 얼마야? 120. 알겠어? 그런 느낌이죠. 얘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놓을까요? 2로 놓는다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얼마? 300.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질량이 제일 큰 애가 누굽니까? N값이 제일 큰 게 4. 나. 이렇게 돼요.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의 문제에 됐어? 심화 문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지구를 이렇게 그려놓고 위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 무게를 측정하니까 다 똑같아. 그럼 실제로 질량은 누가 커? 이 새끼가 제일 커요. 알겠어? 왜? 중력 가속도가 제일 작으니까. 왜 작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머니까. 알겠니? 중력 가속도의 적체 이렇게 됩니다. R 제곱분의 G이야.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 다 다릅니다. 목동 지역의 중력 가속도가 9.7 얼마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1월달에 하이스트 5층의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면 달의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오래요? 달라. 알겠습니까? 지구의 중력 가속도랑 같겠니, 다르겠니? 전혀 다르겠죠. 반지름 다르고 질량 다르니까. 그러니까 천체마다 중력 가속도 다 다르다. 알겠습니까? 네. 천체마다 중력 가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은 물체가 있어. 이 새끼 질량은 10이야. 근데 이거를 지구에서 쟀을 때 그 물체의 무게와 달에서 쟀을 때 그 물체의 무게와 화성에서 쟀을 때 그 물체의 무게가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무게는 측정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왜? 중력 가속도가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그걸 R제곱분의 GMM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R제곱분의 GM 값이 그 지역의 중력 가속도 값이구나. 알겠어? 요 정도야. 지금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지금은 그냥 들으셔야지.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어차피 가면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힘 중에서요. 선생님은 마찰력, 탄성력, 부력, 중력이라는 힘을 조금 강하게 정리해봤어. 알겠어? 이런 힘들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능력이야. 알겠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력과 정기력은 그 파트 가서 하죠. 그 파트 가서 하고 이 정도의 힘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문제가 조금 편하게 풀린다. 되겠니? 네. 자, 10분만 끌었다가요. 이따가 선생님이랑 뒤에 있는 운동량, 중경량을 할게요.